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네 번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지만 이번에도 농업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농특회계 잉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업이 빠진 재난지원금에 농업재원이 사용되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9조 5천억 원, 그중 15조 원을 추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9조 9천억 원을 조달하고 가용재원 5조 1천억 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가용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는가에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가용재원 5조 1천억 원 중 2조 3천억 원이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충당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추경에 활용할 농특, 환특, 애특 3개 잉여금 2조 6천억 원 재원에 대부분이 농특회계 잉여금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농특회계의 경우 대부분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로 구성됩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겁니다. 2조 6천억 중에 2조 3천억이 농축세에서 발생한 세계 잉여금이에요. 세계 잉여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농특에게 얼마 쓰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또 농축세는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쓰고도 걷어들인 돈이 더 많아서 당해 연도에 다 못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업계는 4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 분야가 빠진 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껏 농민들의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 분야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득 감소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노점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농업계는 농민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특회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특회계 사실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영농 인력 육성하는 분야에 사용하고 구조 개선 이런 부분에 사용돼야 될 소중한 재원들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농업 분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특회계 잉여금은 분명히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될 돈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를 외면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근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늘리고 대출원금의 상환기간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 조치 기간을 연장합니다. 막대한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지난해 8월 시행됐던 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8월 9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습니다. 금리 인하 대상 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새롭게 대출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으로 대상 규모는 총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 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의 금리는 1%포인트,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산업자금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돼 모두 1.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전산으로 일괄 처리되는 만큼 농가가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업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장기시설 융자금 가운데 현재 연체되고 있거나 3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대상 자금은 농업 종합자금 가운데 시설자금,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으로 모두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유예기간은 원금 상환이 예정된 날로부터 1년이며 해당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 조치, 상환 유예 홍보, 대출 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4차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가뭄과 한파 등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인데요. 축산업계는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해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곡물 관측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는 138.9로 1월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곡물 수입 단가 역시 식용밀과 식용콩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료용 밀은 1톤당 252달러, 옥수수는 228달러, 대두박은 413달러로 각각 10.8%, 10.6%, 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곡물 시장의 큰 손인 미국에 최근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남미 지역 가뭄으로 작황 부진이 발생하는 등 기상 악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라니냐 때문에 초반에 파종할 때 가물어가지고 파종이 지연됐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인데 또 비가 또 작게 내리면서 수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달 수입 사료 원료 가격 지수는 85.2로 전월보다 11.3% 올랐습니다. 배합 사료 물가 지수는 103.8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곡물 수입 단가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분기 대비 1.8%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합 사료 가격 인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축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사료값 인상은 큰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료값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급격히 폭등했어요. 최대한 사료회사들이 농가 어려움도 감안해가지고 인상은 자제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분기에 한 번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수입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관련 업계와 농가 부담이 커지면 긴급 할당 관세 적용과 같은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침체됐던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온라인 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신선 농산물 품질 제고에 힘써 수출액 8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액 81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농산물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7% 늘어난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 시장 발굴과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확대하고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PPL이나 농식품 시식을 연계해 국산 농식품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몰 5곳에 추가적으로 입점할 계획입니다. 수출업체, 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알선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수출업체는 상품 정보를 웹 콘텐츠로 전시하고 바이어는 거래 조건을 확인하거나 견적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거래 알선 기능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신선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특별 관리합니다. 표준 재배 기술 보급과 우량 원료 공급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검역해소로 올해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파프리카는 판로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매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만큼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도 작년보다 7% 이상 증가한 수출 81억 불 달성을 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으로는 김치, 인삼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김치, 장류 시장을 확대해 우리 전통 음식의 기능성을 홍보하고 한식 문화와 연계한 요리법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 지역에 따라 비건 상품 등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해 수출국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신남방 시장에서 과일 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해 수출 시장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 유럽엔 청년 해외 개척단 등 현지의 인력을 파견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해마다 수십 톤씩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 이 중 일부는 수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됩니다. 이는 봄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가 다음 달 말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물량은 약 32만 톤. 이 중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합니다. 폐농약병도 2019년 기준 연간 발생량 7,121만 개 중 약 7만 개가 수거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거되지 못한 영농 폐기물은 주로 논밭이나 수로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2주가량 앞당겨 실시되는 겁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민이 직접 영농 폐기물을 마을별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kg당 50원에서 330원,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민들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9,201곳에 공동 집화장을 설치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총 13,0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장거리 수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공동 집화장을 추가로 확충해서 영농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물량을 전년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응원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새희망 응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번맞이 축산물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모구촌 뚝심햄 6,000개와
꽃 2,000송이를 직접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협은 비선호 부위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 대상 한돈 웰빙 부위 알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 지역 노인들의 야간 시간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농촌 지역 교통안전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참여 마을을 모집합니다. 도는 올해 전액 도비로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야광조끼, 지팡이, 밴드 반사판 등 교통안전물품 4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행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을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달 5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 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 검역 수량을 2배로 늘리고 금지 식물 여부 등 수종 확인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불법 유통 여부 단속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 검역을 추진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검역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12,803제곱미터 규모의 치유농업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강동농협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치유농업센터는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을 펼쳐온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도농 연계 역할을 선도해온 강동농협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협업 모델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에서 경남 산청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말 그대로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2자녀 이상 출생률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나눈 건데요. 여기서 2자녀 이상 출생률은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가운데 2자녀 이상인 가정의 출생아 수 비율을 뜻하고 출산 가능 인구 비율은 총 여성 인구 대비 가입 여성 인구를 말합니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1보다 낮으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를 적용한 결과 산청군의 지수값이 2.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산청군에 이어 전남 보성군과 신안군, 고흥군, 그리고 경남 하동군과 경북 의성군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동안 산청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석되어 온 곳인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경북 의성군 역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6위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가 2 이상으로 나온 곳은 19곳으로 모두 군단위 지역이었고 반면 특광역시의 경우는 지수 평균이 1 이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실제로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기존의 지역의 존속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이던 지방 소멸 위험 지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개발됐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쓰였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를 가입 여성 인구로 나눈 값인데 인구 수만으로 지방 소멸을 논의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의식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에 반해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각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외에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 1위를 기록한 산청군과 6위 의성군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과 귀농 정책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겠죠. 농촌 지역의 잠재력이 잠재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이후 아이들의 농촌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농촌 지역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결혼,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 보육 및 청년 유입 정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